자, 판결에 그 밖에 효력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판결 편취고요. 그 전에 이제 판결 부존재하고 무효. 그러니까 원래 부존재, 불성립, 무효, 취소 이렇게 나가죠, 민법도. 그래서 이것도 부존재, 무효, 취소, 즉 판결 편취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순서가. 자, 보시면은요. 첫 번째 집행력이요. 집행력은 자, 이제 거기 좁은 의미의 집행력, 넓은 의미의 집행력 하는데요. 좁은 의미의 집행력만 하시면 돼요. 좁은 의미의 집행력이라 함은 판결로 명한 이행 의무를 강제 집행 절차에 의해서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이다. 그랬고요. 통상의 집행력이라 할 때는 이를 가리키는 바 이러한 집행력은 확정된 이행 판결 거기다 박스 치시고요. 에 인정되는 것이나 가집행 선고 박스 치시고요. 에 의해 판결 확정 전에도 부여된다. 그랬어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은 1심에서 2심 이렇게 항소돼서 올라갔어도 가집행 선고 있으면은 미리 이제 미리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임시적으로요. 자, 그럼 뭐 그다음에 넓은 의미의 집행력 나오는데 그거는 뭐 필요 없고요. 자, 집행력을 갖는 재판 그래가지고요. 자, 판결 가운데 집행 권한이 되는 것은 이행 판결뿐이며 그랬고요. 이행 판결. 그다음에 밑에 줄에 소송 비용의 재판 거기 박스 치시고요. 이행 판결에 박스 치시고, 그러니까 확인이나 형성에서도 소송 비용 재판 부분만큼은 그것도 이행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비용 부담하라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배상 명령, 그 다음에 밑에 줄에 각종 조서, 그 다음에 밑에 그 옆에 확정된 지급 명령, 화해 권고 결정, 이행 권고 결정, 조정에 가름한 결정, 그 정도만 줄을 쳐두시고요. 이건 어렵진 않죠. 뭐의 이행 의무가 인정되는가 그것만 보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집행력의 범위와 확장 그랬는데요. 첫째 줄에 집행력의 시적 범위, 객관적 범위, 주관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기판력과 동일하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새로운 견해가 나오는데요. 그것도 그냥 무시하세요. 그거는 별로 뭐 무슨 얘기냐면요. 고유한 방어 방법, 좀 전에 우리가 고유한 방어 방법 그거 봤었는데, 고유의 방어 방법이 있는 경우에 집행력이 확장되지 않는다는 견해, 그래갖고 정도현 교수님이 실어놨는데, 네, 그러면 거기요, 4줄 내려가셔서요, 밑에서 둘째 줄에요. 거기 한번 줄을 쳐보세요. 승계인에 대해 기판력의 확장은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면서 집행력의 확장은 고유의 방어 방법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인정한다. 그게 이제 새로운 견해라는 거예요. 아까 위에 기판력에 그것에 준한다 다음에 슬래시를 딱딱 그시고요. 밑에 줄에 새로운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새로운 견해예요. 그러니까 기판력의 확장은 승계인에 대해서 무조건 인정하면서 집행력 확장은 고유의 방법 갖고 있지 않을 때 인정한다 그러는데, 이거 아까 보신 것처럼 그게 이제 형식설에 의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요. 그래서 이것이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에 관한 형식설의 입장임은 앞서 본 바이다. 그러나 집행력에 대해서도 기판력처럼 형식설을 관철시켜서 승계인에게는 기판력은 물론 집행력도 무조건 확장된다고 일단 보고, 다만 고유의 방어 방법이 있는 승계인은 청구의 의소 등으로 자기에게 미치는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이론 구성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설을 일관할 것이냐, 아니면 형식설을 집행력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실질적인 문제점이 있으니까 아예 집행력에서는 기판력은 미치지만 집행력은 안 미치는 걸로 할 거냐, 이런 건데 별로 중요하지 않죠.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론 구성하면 기판력과 집행력 범위가 달라질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은 기판력 범위는 집행력 범위 그거예요. 기판력 범위는 집행력 범위 그거고요. 자, 형성력은요, 형성 판결에 인정되는 거죠. 형성력이라 함은 형성의소를 인용하는 형성 판결 박스 치시고요. 이 확정됨으로써 판결 내용대로 새로운 법률 관계에 변동되는 거죠. 발생, 변경, 소멸을 낳는 효력을 말한다 그랬고요. 그게 형성력이고요. 밑에 줄에 당사자만이 아니라 일반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법률관계 자체가 변동되니까요. 그렇죠? 뭐 당연히 제3자도 그 법률관계 변동된 걸 존중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형성력의 본질 근거에 대해서 뭐 3가지 견해가 나와요. 그냥 견해 줄만 쳐두세요. 밑에 줄에 의사표시설, 그 다음에 밑에 줄에 기판력 근거설, 밑에 줄에 법률 요건적 효력설 그랬어요. 그냥 제목만 줄을 쳐두시고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형성력을 개념만 하시면 되지 쓰실 일이 없단 말이에요. 자, 법률 요건적 효력은요. 자, 법률 요건적 효력하고 반사적 효력은 좀 이렇게 그 규율하고 있는 범위가 조금 논란이 돼요. 왜냐하면 자, 우리 판결의 고유한 효력은요. 결국은 3가지거든요. 기집형,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 이 3가지예요. 판결의 고유한 효력은. 이제 그 외의 것들은 이제 말하기 나름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반사적 효력이라고 말하는 것을 법률 요건적 효력 속에 포함시켜서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양자의 구분이 애매모호하다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정리가 아직은 덜 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반사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골치를 아파하시는데 골치 아파하실 거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정립이. 좀 이따 표를 보시면 되고요. 자, 법률요건적 효력이 뭔가만 우선 보세요. 법률요건이에요. 법률요건적 효력. 자, 민법 그 밖의 법률에서 거기 박스를 치시면 돼요. 판결의 존재를 요건사실 박스 치시면요. 그러니까 어떤 판결의 존재가 요건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그걸 요건사실로 하면 요건이 있으니까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법률효과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규정한 경우 이를 법률요건적 효력이라 한다 그랬고요. 밑에 줄에 보시면요. 반사적 효력과 더불어 판결의 실체법적, 부수적 효과라고 한다. 실체법적 효과예요. 그러니까 반사효도 그렇고 법률요건적 효력도 그렇고 판결의 고유한 효력이 아니란 말이죠. 실체법을 타고 들어가는 효력이에요. 실체법을 타고. 실체법 조항을 타고요. 자, 그래서 슬래시를 딱딱 끄시고요. 이를테면 몇 개만 줄을 쳐두시면 돼요. 확정 판결에 의한 시효의 재진행. 시효 재진행하라고 돼 있죠? 확정 판결 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단기 시효의 10년으로 보통화. 그 다음에 공탁물 회수 청구권의 소멸. 그 다음에 설립무효 취소와 회사 개속. 요 정도만 줄을 쳐두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됐어요. 됐고요. 법률요건적 효력이 뭐다.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법에 법률요건 규정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인정되는 효력이고요. 그 규정에 효과로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의 고유한 효력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 반사적 효력이 나오죠? 반사적 효력인데요. 자, 우선 개념을 보시면은요. 553페이지 첫째 줄에요. 당사자와, 자, 그 전에요. 판결을 받은 당사자와 실체법상 특수한 의존관계. 그게 핵심이고요. 실체법상 특수한 의존관계 박스 치시고요. 에 있는 제3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이익 또는 불이익 박스 치시고요. 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판결의 반사적 효력이라 하고 그 뒤에 뭐라고 나왔어요? 법률요건적 효력의 일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체법 규정 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효과가. 자, 그래서 거기요. .1, .2, .3, .4, 그거는 다 알고 계시고요. 자, 반사적 효력이 인정되는 예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소송에서 거기다 박스 치시고요.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소송. 주채무자 승소 확정 판결이 있었으면 보증채무의 부종성 때문에 보증인도 그 주채무자 승소의 판결을 원용하여 자기의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채무자하고 보증인 사이에 지금 반사효가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승소했을 때만 그래요. 승소했을 때만 어떤 그런 반사효가 미치는 거지 패소했을 때는 그런 게 인정이 안 되겠죠. 그냥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이에요. 한 명회사와 그 채권자 사이의 소송. 거기다 박스를 치시면요. 자, 회사 채무의 존부에 대한 판결이 만약에 행해지면 그 사원은 회사 패소의 판결을 승인해야 하는 한편 회사 승소의 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원용. 자, 패소했을 때는 승인해야 되고 승소했을 때는 유리하게 원용할 수 있다 그랬고요. 아까 위에서도 보증인이 원용할 수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점 3에요. 자, 우리가 저번에 공유자의 보존행위를 하는 공유자 그거를 우리가 미등공주대질에서 공에서 봤었어요. 그죠? 함께형이었죠? 자, 함께형의 경우에요. 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박스 치시고요.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 반환 또는 방해제 배제 청구를 하여 제3자에게 대해 승소한 경우에는 이를 보존행위 박스요 라고 하여 제3자에 대해 그 판결을 원용할 수 있으며 자, 요 부분을 이렇게 모순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분명히 함께형에서 그러면은 소송 담당이니까 기판령 미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여기서는 반사유라고 그러나? 다른 공유자가 그러니까 공유자와 공유자 간에 지금 반사유 미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218조 3항이 명확하게 규정되는 것은 가름형 이합 부분이었죠. 이건 함께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순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제3자에 대해 그 판결을 원용할 수 있으며 점 4. 채무자와 제3자 사이 박스 치시고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받은 판결은
누구요? 대의 채권자요. 그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를 상대로 소지기 하는 채권자에게도 미치는 따위. 그랬죠? 자, 요거 아까 우리 판례는 기판력이라고 그랬고요. 이시훈 선생님은 반사유라고 그랬어요. 그쵸? 자, 각주 2번을 보시면은요. 자, 거기 채무자가 그 제3채무자에 대해서 소송한 경우, 자기가 권리 행사한 경우에 그것이 채권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요 점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쭉 나와요. 각주 2예요. 자, 둘째 줄에 보시면은요. 이미 판결을 받은 채무자와 실제법상 대위권이라는 특수한 의존관계에 있는 채권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불이익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는 제3자에 대한 기판력의 확장이 아니라 채무자가 제3자와의 사이에 책임재산의 귀속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 확정됐을 때 채무자와 실제법상의 의존관계에 있는 일반 채권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로 불리한 영향에 관한 반사적 효력이라 할 것이다. 그랬고요. 밑에 줄 끝에요. 수인의 채권자가 채권자들의 소송을 하는 경우에 채권자 상호 간에는 반사적 효력을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본다. 그랬고요. 자, 여기를 쭉 묶으시면요. 아까도 이게 나왔던 거예요. 거기가 일설 반사유고요. 그러니까 이시훈 선생님 반사유라고 본다 그랬어요. 요거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미치는 거를 반사유라고 본다 그랬고요. 자, 이제 이설이 뭐냐면요. 그 바로 밑에 단순히 채권자 대의 제도의 성질상 당연한 결론이며 기판력의 확장이라는 견해. 이게 이설 기판력 확장이죠? 그러니까 일설하고 이설 묶은 게 그게 판결 효력을 긍정하는 견해였죠? 그 다음에 3설이 밑에요. 채무자가 먼저 제3자 상대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법률 요건적 효력이라는 견해. 그런데 그게 3설 부정설이고요. 부정설. 기판력 부정설이고요. 호문혁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채무자가 이 반사유, 이제 이시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반사유는 왜 그러냐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자기 재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고 패소 판결을 받으면 자기 재산이 감소하는 효과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결국 채권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면 채권자로서는 자기의 채권에 대한 공동담보 재산, 이 담보가 되는 일반 책임 재산이 증가하거나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이래서 이게 실체법상 의존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시훈 선생님은. 그리고 우리 판례는 그걸 기판력 확장이라고 보는 거고요. 기판력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각주 3번은요. 각주 3번 아직 안 나왔죠? 각주 3번 아직 안 나왔는데. 자, 그래서 거기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소송에서 보증채무의 부정성 때문에 보증인도 원용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한 명에서 그 채권자 사이에서 요거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세 번째 공유자, 그 다음에 채무자의 소송과 채권자, 요거 3개 정도 요렇게 주의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양가로 2번에서요. 이제 기판력과의 비교하면서 특색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 둘째 줄에요. 기판력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 그랬고요. 반사적 효력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 원용 그랬죠? 밑에 줄에요. 이익을 받을 제3자의 원용에 의해 비로소 고려 그랬고요. 우선 첫 번째 차이예요. 직권조사 사항이냐? 그러니까 항변사항 비슷한 거죠. 원용에 의해서 고려한다. 그러니까 항변사항 비슷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요. 기판력은 적대적인 불가쟁성, 다시는 못 다툰단 말이죠. 하지만 반사효는요. 당해 소송이 사해 소송일 경우에는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그랬고요. 사해 소송, 그러니까 채권자를 해치려고 했다거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해치려고 패소했다거나 뭐 이럴 때요. 그럴 때는 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각주 보시면은요. 채무자와 제3자 간의 소송이 통정의 표시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의 불출석으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라 하여도 채권자는 피대위자인 채무자의 입장에서 서서 채무자와 제3자 간의 판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와는 반대 입장이다. 그랬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채무자가 채권자, 대의채권자에게 미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판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그죠? 기판력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셋째로 그러고 나오는 게요. 자, 기판력 받는 자는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 할 수 있고요. 반사유 받는 자는요. 단순 보조 참가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 할 수 있느냐 여부 그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보조 참가 보시면 되고요. 넷째는요. 기판력 확장의 경우는 집행력도 따라서 확장되지만 밑에 반사유는
집행력은 확장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점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정도니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일 거예요. 직권조사사항이냐, 원용이 필요하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공동소송 보조 참가를 할 수 있느냐, 요 문제고요. 자, 그 맨 밑에 줄에요. 반사유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판력의 제3자에 대한 확장을 뜻하는데, 기판력의 확장은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부정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있고, 밑에 줄에요. 끝에 더 연구 검토를 요하는 문제이나 실체법상 의존관계에 있을 때 제3자에게 반사적 효력을 미치게 하여 분쟁을 통일적으로 해결할 실천적 필요는 있다. 판례 동그라미요. 실질적 긍정 그랬고요. 판례는 반사유라는 말은 안 썼단 말이죠. 반사유라는 말 안 썼지만 아까 채무자, 채권자,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나오는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긍정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 판례는 형식적으로는 기판력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판력이라고. 그래서 실질적이라는 말을 그래서 쓰신 거예요. 여기서 부정설하고 긍정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시훈 선생님도 뭐라고 했어요? 더 연구 검토 해봐야 된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 자료를 보시면은요. 한번 보세요. 자, 반사유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첫 번째는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 분명히 기판력 확장되는 경우에 인정이 된다는 것은 의문이 없는데 9페이지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관계 속에 반사유가 미치는 관계도 포함될 것인가? 요게 우선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의 판결의 효력이 무엇인가? 요게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 그게 반사유인가? 우리가 지금 반사유라고 봤는데 그게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채무자하고 보증인 간에 만약에 반사유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공동소송의 형태를 유사필로 봐야 되는가? 통공으로 봐야 되는가? 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대위채권자 간의 판결의 효력이 어떤 것인가와 만약에 공동소송을 한다면 대위채권자 둘이서 공동소송을 한다면 그 형태가 무엇이 될 것인가? 결국 반사유를 둘러싸고는 이게 논점이 다예요. 사실은 중요한 논점은요. 단데요. 한번 보세요. 반사유를 인정할 수 있을까? 이건 나중에 뒤에 또 표에 유사필수적 공동소송할 때 또 나오는데요. 자, 반사유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긍정설이 있고요. 호문혁 선생님은 한 군데 빼놓고는 이제 애매한 태도를 취하세요. 인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애매한 태도를 취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김용진 교수님이 부정하세요. 그러니까 부정하신다는 게 이게 반사적 효력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기판력 확장되는 데에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기판력 확장 부분에서 쓰시고요. 주관적 확장에서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다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시죠. 그러니까 개념 자체도 우선 긍정설하고 부정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반사유가 미치는 관계도 포함할 것인가 그랬을 때 보시면은요. 자, 이시훈 선생님은 긍정하시죠? 당연히 긍정하시고요. 호문혁 선생님은 부정을 하세요. 이건 개념이 애매하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김용진 교수님은 당연히 개념 자체를 부정하시니까 여기서도 부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병서 교수님하고 강현준 교수님이 절충을 하시는데 절충이라는 게 사실은 그 옆에 나오는 주채무자 보증인간 판결효력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견해 대립이 없는데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반사유가 미치는 관계 중에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도 있고 통상공동소송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절충적으로 보시는 건데요. 요건 왜 그러냐면 주채무자 보증인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채무자 보증인간은 좀 전에 보셨지만 주채무자가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확실하게 보증인에 실질법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주채무가 없으면 보증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채무자가 패소했다 그래서 그러면 보증채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건 없단 말이에요. 실제법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반쪼가리 반사유라는 거예요. 반쪼가리. 원래 유리불리하게 모두 영향을 미쳐야 그게 반사유인데 그 반쪼가리 반사유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 반사유를 부정하느냐? 그러진 않고 반사유는 반사유인데 반쪼가리이기 때문에 그때는 통상공동소송이 된다라고 봐요. 그게 바로 절충하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견해 대립을 이렇게 서술 안 해놓고 제가 표로 정리한 이유가 그만큼 그렇게 중요하고 정립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표로 정리한 거예요. 이 정도만 아셔도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채무자와 보증인간 판결의 효력도 보세요. 나머지 분들은 다 반사유 이렇게 보시지만 김영진 교수님은 뭐 판결의 효력 없고 그 다음에 호문혁 교수님은 좀 애매한 태도를 취하시고요. 명확히 말씀을 안 하시고 판결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공동소송 형태를 보시면은요, 주체무자하고 보증인간에 만약에 공동소송이 됐다. 채권자가 둘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했다. 그러면은, 한 분도 안 빼놓고 다 사실은 통공이에요. 다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세요. 그러면, 이시훈 선생님이 유필공의 반사유가 포함된다라고 긍정을 하신 다음에 공동소송 형태를 통공으로 보시나, 아니면 전병서 교수님이나 강현준 교수님이 유필공에 포함될 수도 있고 통공도 있다 이렇게 보신 다음에 그 부분에서 통공으로 보시나, 사실상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필공의 반사유가 포함되느냐 여부도 사실은 별로 실익이 없는 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논리대로 안 나간단 말이에요. 논리대로. 원래 엄격한 논리대로 안 나가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주체무자와 보증인간 판결의 효력은 반사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반사유다. 그 다음에, 유필공의 반사유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 견해 대립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대충 긍정으로 가자.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체무자와 보증인간의 공동소송 형태는 통공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위채권자 간의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는 자, 이시훈 선생님은 명확하게 반사유라고 하셨고요. 호문혁 선생님은 당연히 부정하시고요. 아예. 송상인 교수님은 견해가 없고요. 김용진 교수님이 이제 그거를 처음에 반사유 개념을 부정하셨듯이 기판력 확장되는 걸로 보시고요. 그 부분을요. 그 다음에 전병서 교수님은 좀 반사유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견해가 없고 정동현 교수님이 또 기판력의 확장으로 보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지만 반사유로 보는 관계와 기판력 확장으로 보는 견해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공동소송의 형태에 대해서는 호문혁 교수님만 빼놓고는 다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유라고 하시든 기판력 확장이라고 하시든 그래서 다 유사필로 보시고 호문혁 선생님만 통상공동소송. 왜냐하면 서로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병하고 정은요. 그죠? 아까 병하고 정은 서로 상관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통상공동소송이다 이렇게 가시는 거고, 그러니까 마지막 요 문제만 유사필설 대 통공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대위채권자 간의 판결의 효력은 반사유설이라는 견해와 기판력이라는 견해, 그 다음에 부정하는 견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하시면 되고요. 반사유를 요 표를 오려놓으셔요. 오리셔가지고 여기다 붙여놓으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프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게 공부할 때 상당히 좀 신경이 막 자꾸 쓰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결의 효력을요, 기판력부터 시작해서 쭉 봤고요. 자, 이제 판결의 무효가 나오고요. 무효, 이게 광의의 판결의 무효예요. 이 판결의 무효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2번에 판결의 불성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판결의 무효가 나오고요. 협의의 무효가 나오는 거고, 4번에 판결의 편취가 나오는데 이게 결국은 취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립, 무효, 취소 이 순으로 지금 써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첫 번째 개설 부분을 보시면은요. 첫째 줄 마지막이에요. 내용이나 절차상 부당한 판결이라고 해도 마치 판결이 없었던 것처럼 당연무효인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따라서요. 밑에 줄에 확정 전이면 상소, 확정 후이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한 재심에서로서 취소를 구할 수 있음에 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보다는 취소가 원칙이라는 거죠. 판결에 있어서 흠이 있을 때요. 그 다음에 슬래시를 딱 닦으시면 그 취지는요. 밑에 줄에 절차적 정의를 실체적 정의보다 앞세우려는 기판력 사상과 밑에 줄에 법적 안정성이나 법적 평화, 요게 논거고요. 그렇게 보는 논거고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무슨 견해 대립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자, 마지막 패러그래프요. 그러나 예외적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재심에 의하지 않고도 기판력을 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넓은 의미의 판결에 무효라고 그러고요. 자, 판례 통설은 밑에 줄에 판례 통설은 긍정한다 그랬어요. 뭐를요? 무효를요. 무효인 판결이 있다는 걸 긍정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판결의 부존재부터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광의의 판결의 무효 속에 포함되는 건데 불성립이라고 써놓으세요. 옆에 불성립. 자, 어제 판결이 성립하는 과정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대내적 성립과 대외적 성립에서 말씀드렸고 그게 여기 나온다 그랬었던 거죠. 보시면은요. 첫 번째, 판결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성립 동그라미요. 첫째 줄에 법관이 직무수행상 행한 것 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요.
밑에 줄에 대외적으로 선고라는 절차를 통해 발표한 것,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갖고요. 그게 안 갖춰지면 밑에 줄에 판결의 부존재 또는 사이비 판결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나눠서 쓰는 거예요. 첫 번째 양가로 1에는요. 법관 끝에요. 법관 아닌 자의 판결 그랬고요. 무효라는 거고요. 부존재라는 거죠. 부존재.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는 선고하지 않은 판결 그것도 부존재고요. 그 다음 그 줄 끝에요. 또 판결 선고조서가 없는 한 판결의 부존재이며 어제 봤던 거죠. 그 다음에 선고조서에 재판장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도 끝에 그와 같다 그랬어요. 어제 다 봤던 거예요. 자, 그 효력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존재 사유를 봤고요. 그러니까 주체와 방식에 관한 문제인데 자, 세 번째는요. 판결의 부존재는 판결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박스 치시고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래서 기지평이 없으면 물론 기속력과 형식적 확정력도 없다 그랬고요. 그 줄 끝에요. 주체 줄 끝에 당해 신급에서 절차가 완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요. 당사자는 당해 신급의 기일지정 신청 박스 치시고요.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요. 원칙 동그라미요. 중간에 원칙적으로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만일 상소 동그라미요. 제기한 경우에는 부적법 각하 박스 치시고요. 이게 원칙이고요. 부존재하는 판결에 대해서 상소하면 부적법 각하하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가 나오죠. 법원이 마치 존재하는 판결인 것처럼 판결 정보를 당사자에게 송달 동그라미 한 경우에는 외관 제거를 위해서 상소 허용 동그라미요. 상소 허용 하자 그러는 거예요. 이시윤 선생님이요. 원칙적으로는 부존재하는 거니까 어떻게 상소의 대상이 되냐 이렇게 되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이게 송달이 되고 이러면은 그 외관 제거를 위해서 유효한 판결인 것처럼 존재하는 그 외관 제거를 위해서 상소를 허용하자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판례는 없죠. 자, 그 다음에 무효의 판결이에요.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겠죠. 판결이 부존재하는 경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효의 판결인데 이 무효의 판결에 나오는 사유들은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사유들을요. 왜 외우시느냐면 앞에 우리가 당사자 할 때도 봤고 여러 가지 뭐 소송 요건들을 봤어요. 근데 그 소송 요건들 중에 어떤 것이 그거 흥결됐을 때 어떤 때는 무효인 때도 있었고 재심 사유인 때도 있었고 유효인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무효인 사유가 몇 개 안 돼요. 솔직히 대여섯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만 딱 외우시면 나머지 문제 있을 때는 재심 사유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유효한 경우하고 무효인 경우만 외우면 나머지 경우는 대부분 재심 사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효인 판결을 외우시라는 거고요.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요. 판결로서의 외관은 갖추었지만 외관 그 다음에 그 내용에 있어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흠 때문에 판결의 내용상 효력인 기지평이 생기지 않는 경우 그거를 밑에 줄에 판결의 당연무효 또는 좁은 의미의 판결의 무효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넓은 의미는 부존재까지 포함하는 거고 좁은 의미의 판결 무효가 바로 이 판결의 당연무효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얘기도 나오잖아요. 줄은 치시 말고요. 이 법리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청구 포기 일락 화해 조서에도 준용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얘기할 때 맨날 그랬었잖아요. 판결과 같은 당연무효 사유가 없는 한 준재심에서로서 다투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요 얘기에서부터 근원되는 거고요. 자, 보세요. 어떤 경우들이 판결이 무효가 되는가를 외우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재판권 나오죠. 재판권 없는 자에게 재판했을 때 무효죠. 우리 거기 취해법권자 나오죠? 취해법권자에 대한 판결은 무효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비실제하는 사람. 실제하지 않는 자를 당사자로 하여 행한 판결 그랬고요. 그 예로 그 줄 끝에 사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 그랬고요. 그 다음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받은 판결 그것도 당사자 적격자에게는 무효라고 그랬어요. 이제 당사자 적격 빼놓고는 비실제인 그 다음에 사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3번에 현재 존재하지 않는 법률관계 형성 그거를 목적으로 한 판결도 무효인데 결국 예를 보면 일방이 사망한 법에 대한 이혼 판결 그랬는데 결국은 뭐 이 당사자 대립 구조가 무너지는 때 그런 게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없는 때 처음부터 없는 때요. 그 다음에 4번에요. 소가 제기된 바 없음
거기 3번에도 존재하지 않는 법률관계 형성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2번에는 실제하지 않는 자, 사망자,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 거기다 박스를 치시면 되고요. 자, 4번에는 소가 제기된 바 없음. 그럴 때 판결을 행했다면 무효인데 그 예를 보세요. 소취하 후에 행한 판결 나왔죠? 거기만 줄을 쳐주시면 돼요. 그것도 당연 무효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5번에는요. 국내법이 인정하지 않는 법률 효과, 즉 물권관계, 신분관계를 긍정한 판결. 그래서 밑에 줄에요. 법률 효과가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반사의 질서에 해당 그랬고요. 자, 거기 예로 근육 1파운드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 나왔죠? 우리 청구일락에서 본 거예요. 똑같죠. 다만 이거는 청구 취지가 판결 주문이 그런 경우라 그랬고요. 우리 청구일락에서도 그랬죠? 근데 이제 도박 채권 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죠? 대여금 청구, 도박 채권 대여금 청구. 그래서 밑에 줄에요. 판결 이유에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판단이 포함된 때는 무효인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 판결 주문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때 그때는 무효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에요. 판결 내용이 불명확 그랬고요. 그때도 무효라 그랬고요. 밑에 줄에 전부 무효 이렇게 나와 있고요. 꼭 전부 무효는 아니고 그 줄 끝에요. 일부 무효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7번에도요. 뭐 별도로 목차로 잡았지만 그럴 건 없는데요. 판결이 후발적으로 무효 그랬어요. 후발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놓고 예로 뭐가 나왔냐면 밑에 줄 끝에요. 이혼 사건에 있어서 기판력이 생기기 전에 당사자 한쪽이 사망한 경우, 그러니까 둘이 이혼하라 판결 받아놓고 판결 받은 다음에 그게 기판력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에 죽어버린 경우 그때도 후발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것도 결국은 뭐 당사자 대립 구조가 붕괴돼 버리는 경우죠. 자, 그래서 그 효력은요. 이제 아까 부존재 판결도 효력도 봤는데 무효인 판결 효력도 보셔야 돼요. 자, 양가로 이번에 첫째 줄에요. 내용상의 효력인 기지평 박스요. 기지평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그러나 부존재의 경우와 다른 점은요. 당의 신급을 완결 그랬고요. 박스 치시고요. 그 다음에 기속력도 있고요. 그 줄 끝에 기속력 박스요.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줄 중간에 적어도 형식적 확정력 박스 치시고요.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를 딱딱 끄시면요. 판례는 반대이나 각주를 보시면은요. 사자상대의 무효 판결에 대한 상소는 부적법하다 그랬고요. 이거 앞에서 봤던 거예요. 근데 유효한 판결처럼 보이는 외관 제거를 위한 상소는 허용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보자는 거죠. 판례는 반대이지만. 그 다음에 밑에 줄에요. 상소심은 무효인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해야 된다. 이제 이시훈 선생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지금 상소 허용하자. 판례는 당연무효일 경우에 상소 대상 적격을 부정하는데 그러지 말고 긍정하자. 그리고 긍정한 다음에 소를 각하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결 무효는요. 그 줄 끝에 직권조사사항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줄에 형식적으로 확정된 뒤에도 신소제기가 허용되고요.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서 무효기 때문에 판결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밑에 줄에 재심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강제집행도 무효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판결의 무효인 경우에 어떻게 취급하는가, 부존재와 달리 어떻게 취급하는가, 이 점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기 지금 판결의 무효의 판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결 편치가 나오는데요. 자, 판결 편치의 중요한 건 우리가 다 전에 봤었어요. 자, 판결 편치는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그걸 유형화시키셔가지고 일반적으로 4가지 유형으로 이제 만들어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결 편치는요, 이게 여기 나오는 이유는 우리 통설 판례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소추보한 재심설에 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 취소란 말이에요. 판결을 취소하는 거란 말이죠. 재심이든 상소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부존재, 무효, 취소 이 순으로 나온 거고요.
자, 판결 편취라는 건 개념은 상대방이나 법원을 기망해, 이거 형법적인 거죠. 편취, 사기에 의해서 취득하면 편취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원을 기망해 부당한 내용의 판결을 받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고, 자, 별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유형은요, 유형은 대체로 4가지로 나뉘어요. 성명모용 한 경우, 요거는 재심사유 3호에 규정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대리권 응결이죠, 3호요. 그 다음에 소취야 합의 후에 유지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이것도 결국 재심사유 3호에 의해서 해결되고요. 대리권 응결이요. 절차 보장 못 받은 경우요. 그 다음에 공시송달을 해서, 즉 주소를 알면서 소재불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여가지고, 법원을 속여가지고 공시송달에 의해서 받은 경우는 이 판결 유효라고 그랬고요. 공시송달에 의해서 진행된 경우 흠이 있어도 유효라고 그랬고요. 자, 요거는 10일 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재심사유. 그 다음 4번째가 우리가 많이 봤던 허위주소 송달 자백간주형이고요. 자, 요거의 경우에 11호에 의해서 해결될 것인가 하는데, 긍정설이 이제 우리 학설, 상소추후보안 재심설이고요. 부정설이 이제 우리 판례가 부정설을 취하는 거예요. 그건 역시 공시송달형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지, 후단 부분이, 11호 후단 부분이 허위주소 송달 자백간주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곁가지 논거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제책에서요. 자, 그 다음에 판결 편취는요, 여러분들이 항상 구제책을 써라 이렇게 나오면 소송법상 구제책과 실체법상 구제책을 항상 나눠서 쓰셔야 돼요. 자, 소송법상 구제책인데 요거는 사유형만 견해 대립이 있어요. 사유형만. 나머지 부분의 유형에는 견해 대립이 없고요. 자, 소송법상 구제책은 전에 보신 것처럼요. 자, 상소 추후보안 재심설이 있고요. 여기에 다수설이죠. 자, 요견에는 1, 2 유형은 재심사유에서 3호에 규정되어 있고, 3, 4 유형은 11호에 규정되어 있다 라고 보는 거고요. 재심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판결은 확정됐다라고 보는 거죠. 어느 유형이든 간에요. 항소설은요, 자, 이제 사유형에서 항소설만 나오는 거죠. 사유형에서만 항소설이 나오는데, 이게 홍문혁 교수님하고 우리 판례가 취한다 그랬고요. 자, 요것도 둘로 나뉘어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원칙적으로 이제 자백간주형의 경우에, 자백간주 판결, 허위주소 송달 자백간주형의 경우에, 자, 허위주소로 판결정본을 송달하면, 허위주소로 판결정본을 송달하면 송달이 무효라고 그랬고요. 못 받았기 때문에, 송달받을 사람이. 따라서 항소기간이 진행 안 하고요. 따라서 판결은 미확정인 상태로 있고요. 당연히 기판력도 없고요.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미확정이고 항소기간 진행하기 때문에 언제나 항소가 가능하지만 단 실효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다만 요 항소설에 의하더라도, 자, 40대 98년에 시험에 나온 것처럼 참칭 대표자가 송달을 받은 경우, 우리 다 신의칙할 때 했던 거예요. 참칭 대표자가 송달을 받은 경우에는 대리권 흠결로 보고, 즉 판결도 확정된 걸로 보고, 그 다음에 대리권 흠결에 준해서 3호의 재심을 긍정했다는 거예요. 홍문혁 교수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재심 제기 기간 적용도 안 받는단 말이죠. 3호는.
자, 이 참칭 대표자 사안은 뭐냐면, 원래 이 허위주소 판결, 이 허위주소 자백간주형 요 판결 편취는요, A가 B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면서 B의 주소를 병의 주소로 해서 보내는 거예요.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장심사 마친 다음에 날아가기를, 소장이 어디로 날아가느냐면 병한테 날아간단 말이죠. 송달 받아요. 지가 B라 그러고 송달 받는단 말이죠. 그러고서는 안 나와버려요. 안 나와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변론 판결 나가겠죠. 답변서 부제출에 무변론 판결 나간단 말이에요. 답변서 제출 안 하고 나가지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편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소장만 송달을 받은 게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판결까지 송달을 받잖아요. 판결서까지, 판결 정본까지 송달을 받는데, 이 판결 정본 송달을 어쨌든 요 병이라는 놈이 받아야 했기 때문에, B가 안 받고 병이라고 받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그때 송달이 무효라고 본단 말이죠. 송달이 무효고 항소기간 진행 안 한다 그러고, 우리 학설은 이때도 사유형에서도 판결은 확정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재심 사유가 있을 뿐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판결은 확정된다고 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판례가 요 참칭 대표자 사안, 요건 뭐냐면 똑같아요. 구조가 A가 B라는 예를 들어서 종중을 내지는 법인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하면서 요 대표자를요, 요 대표자는 원래 갑이란 말이에요. 원래. 근데 대표자를 을이라고 기재해서 보내는 거예요. 소를 제기할 때. 그리고 을 주소 적겠죠. 그리고 A와 을은 역시 여기처럼 A와 병이 여기서도 A와 병이 통모한 거고요. 통모한 거고, A와 을이 역시 통모를 했단 말이죠. 통모를 해서 일로다가 모든 소송 서류가 송달이 돼요. 그러면 다를 게 없잖아요. 두 개가 다를 게 없는데, 우리 판례는 이때는 그래도 대표라서, 대표니까 대표나 대리나 똑같이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때는 요 3호의 대리권 흠결, 대표권 흠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면 우리 판례 이론대로라면 이 송달이 무효인지 유효인지, 항소기간이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대리권 흠결해서 재심사유 된다 이렇게 처리를 해버린다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호문혁 선생님이 이제 항소서를 같이 취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소 추후보안 재심서를 취하나 여기서 항소서를 취해도 괜찮다. 그게 원래 맞겠지만, 상소 추후보안 재심서를 취하더라도 어차피 이게 재심 제기 기간 때문에 우리 판례가 이렇게 여기서 취하는 건데, 재심 제기 기간 때문에 이런 견해를 취하는 건데, 왜냐하면 11호를 적용하게 되면 재심 제기 기간에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요래서 그러는 건데, 요렇게 되더라도 3호의 경우에는 재심 제기 기간에 적용을 안 받으니까, 우리가 좀 이따 조문에서 볼 거예요. 안 받으니까 괜찮다, 피해자 구제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홍문혁 선생님은.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이 판결 정본 송달이 유효인지 무효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요 사안에선. 요게 그리고 98년에 시험에 나온 거고요. 사시에서요. 자, 소송법상 구제책은 저게 다예요. 뭐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복잡하게 써져 있는 거 다 간추려 보면 결국 이 얘기예요. 이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체법상 구제책을 보여요. 실체법상 구제책. 그러니까 편취 판결을 받은 경우에, 편취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그러니까 피해자가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는가? 요게 문제인데요. 이게 당연히 문제는 뭐냐면, 재심을 경유를 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가, 안 해도 괜찮은가, 바로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인데요. 왜 그러냐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요건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판결이 존재하잖아요. 지금 편취 판결이지만 어쨌든 판결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판결에 의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전 등기 청구였으면
하여튼 등기가 넘어갔다든가, 그죠? 소유권이 넘어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갔단 말이죠. 이걸 법률상 원인 없이로 볼 수 있느냐 문제이고, 그 다음에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위법성을 요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판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강제 집행돼서 넘어갔다고 했으면 그걸 위법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재심을 거치고 들어와야 되느냐, 재심을 안 거치고 들어와야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자, 여기 학설이요, 4개가 있어요. 첫 번째, 당연히 재심이 필요 없다는 견해. 재심 필요 없고 재심 거쳐서 판결 깨고 들어올 게 아니라 바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정도윤 교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당연히 재심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필요설이고요. 김 교수님, 손 교수님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절충설이 나오겠죠. 당연히 긍정설, 부정설 나오면요. 제한적 불효설 요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절충설이에요, 사실은. 강현준 교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각 유형에 따라서 절차 보장을 받았는가 여부에 따라서, 절차 보장 유무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자는 거예요. 재심이 필요한지 안 한지요. 그 다음에 우리 이시훈 선생님은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재심 청구할 때 거기다가 저 부당이득 반환이나 불법행위 손배를 병합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심 병합제기 설, 이게 이시훈 선생님이고요. 재심 해소에 관련 청구를 병합하자, 우리 판례는 부정해요. 재심에다가 다른 청구 못 붙이게 한다고요. 근데 이제 이시훈 선생님은 재심에다가 병합제기를 하자라고 보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이 학설뿐만이 아니라 판례 태도를 잘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요, 부당이득의 경우는 이 자백간주는 어차피 판결 확정이 아직 안 됐죠. 자백간주형에는 판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기판력도 없단 말이죠. 요거 외에는 원칙적으로 재심 필요설을 취해요. 저건 판결 확정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재심 필요 없고요. 항소하면 되는 거고요. 항소하면. 그래서 요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상 원인, 그 지점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불법, 여기는 뭐 외우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재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자,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원칙은 필요설로 가요. 근데 불법행위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재심이 필요 없이 바로 불법행위를 손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요건이요. 있는데, 절차적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절차적 기본권이 침해되고 현저히 내용이 부당한 경우, 현저히 내용이 부당해서 재심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요때는 바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건 지금 이 판례 태도예요. 물론 이 학설도요. 학설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긍정설 필요한가 그렇게 물으면 부정설, 긍정설, 절충설이란 말이에요. 절충설에서 요것만 외우시면 되고, 이시훈 선생님 견해 병합해서 요것만 외우시면 된단 말이에요. 학설 외우는 데는 어렵지 않죠. 자, 소송법상 구제책도 어려울 게 없어요. 어려울 게 없고요. 그렇죠? 사유형만 빼고는 다 학설이고 판례고 상소 추후 보완 재심으로 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사유형에서만 견해 대립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신의칙서부터 한 3번째 보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쵸? 이제 새로 나오는 건 이제 실체법상 구제책이 새로 나오는 거죠. 자, 의의와 형태부터 보세요. 첫째 줄에요. 당사자가 상대방이나 법원을 기망하여 부당한 내용의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에 편취를 한다 그랬고요. 유형이 4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점1에 성명모용 판결. 그 다음 두 번째, 소취하 합의. 밑에 줄에 소취하 함의 없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점3에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으로 속여 공시송달명령. 그러니까 성명모용 판결 박스, 소취하 합의 박스, 공시송달명령 박스요. 받아.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승소 판결 그랬고요. 그 다음 점4에는요. 피고 주소를 허위 주소 박스요. 허위 주소로 적어. 그 줄 끝에요.
피고 아닌 원고나 하수인이 송달 받고요. 밑에 줄에 자백간주 박스요. 원고 무변론의 승소 판결 이랬어요. 그러니까 전 책에는 송달받고도 불출석한 것으로 속게 만들고 그랬는데 이제 책이 바뀌었죠.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속게 만들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원고 무변론의 승소 판결 이렇게 나왔고요. 자, 네 가지예요. 네 가지요. 유형. 자, 이제 소송법상의 구제책을 한번 보세요. 소송법상의 구제책에 거기 무효설도 있는데 무효설은 무시하시면 되고요. 무시하시고요. 557페이지부터 보시면은요. 둘째 쪽 끝에요. 3, 4의 경우에 .3과 .4의 경우 3, 4 유형의 경우에 우리 법 451조 1항 11호 한번 451조를 보세요. (451조를) 보시면은요, 여기서 이제 재심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3호, 5호, 그 다음에 9호, 10호 이런 게 제일 중요하고 11호 이렇게 중요한데요. 11호를 보시면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이건 공시송달형 맞죠?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자, 요 부분을, 뒷부분을 우리 학설은 허위주소 송달형을, 허위주소 자백간주형을 규정한 거라고 보는 거고, 우리 판례는 요 부분 역시 앞부분과 똑같이 공시송달형을 규정한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457조를 450 457조요. 457조에 대리권의 흠 또는 451조 1항 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4, 5, 6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대리권의 흠결이 있을 때는 4, 5, 6조, 그러니까 재심 제기 기간 적용 안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하여튼 요 조문도 중요하고 4, 5, 6조도 중요하고 4, 5, 1조와 4, 5, 1조에서 우리가 재심 규정 주설 그거 보면서는 2항을 봤었어요. 그죠? 확정 판결이 있는 필요설, 무료설 할 때 그거 봤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다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요. 책으로 돌아오시면요. 11호에서는 당연무효의 판결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재심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랬고요. 밑에 줄에요. 유효한 판결로 볼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맥락은 무효설에 대해서 비판하는 맥락으로 되어 있지만 그게 사실은 상소추후 보완 재심설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유효한 판결로 볼 것이며 그 구제책은 상소의 추후 보완이나 재심의 소이다. 그러므로 상소 추후 보완 재심설 박스 치시고요. 거기 상소 추후 보완 재심설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에 따를 것이로되 재심의 소를 제기한다면 1, 2의 경우에는 대리권의 흠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451조 1항 3호 1, 2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3호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에 의하고, 그리고 성명모형 소송에서 봤었고요. 3, 4의 경우에는 3, 4 동그라미 치시고요. 직접 11호요. 동그라미 치시고요. 11호에 의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3, 4의 경우가 문제된다 그랬는데요. 자, 판례 태도가 나오죠? 판례 태도가 나오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째 줄까지 무기한인 경우라는 것이다까지가 그게 판례 태도인데요. 자, 보세요. 판례 태도는 첫 번째 3회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편치,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이것도 좀 이시훈 선생님이 좀 책을 약간은 조금 비체계적으로 쓰신 부분이에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편치 박스 치시고요. 의 경우에는 판결 정본 송달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 공시송달이니까요. 상소 추후 보완 재심설에 의해야 한다. 이 점은 반론도 없다.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밑에 줄에요. 4에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편치 박스 치시고요. 이의 경우에는 항소설 박스 치시고요. 에 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유형만 문제예요. 사유형만. 즉 거기요. 거기서부터 판례 태도를 잘 보세요. 그러한 판결은 그 정본이 허위주소로 송달되었기 때문에 송달이 무효 박스요. 이고 아직 판결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한 상태의 판결로 본다. 아직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은 미확정 판결 박스요.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은 미확정 판결, 송달이 무효고 항소기간 진행 안하고 미확정 판결이고요.
이되며 밑에 줄에 어느 때나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 그랬고요. 미확정 판결인 이상 상소에 추구한 그 다음에 11호에 의한 재심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고요. 밑에 각주를 보시면은요, 그게 각주 5, 6에 걸리는 건데요. 자, 5번에 그 판결에 기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된 경우는 항소에 의한 판결 취소 없이 바로 별소로서 그 말소를 구하는 등 원상 회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즉 기판력에 저촉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판력 없으니까 기판력에 저촉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각주 6번을 보시면 판례와 같은 취지가 호문혁 교수님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밑에 줄의 끝에 보시면요, 항소기간에 정함이 없는 무기한 그랬어요. 박스 치시고요. 무기한인 경우이다 그랬고요. 그까지 슬래시를 딱 닦으시면은요, 그 뒤에는 이제 비판이 나와요. 한 5줄에 걸쳐서 비판이 나오는데요. 자, 항소설은요, 첫 번째 그 4줄 5줄이 묶으시면 비판이에요. 판례 비판. 사유형의 경우에 판례 비판이에요. 451조 1항 11호의 명문의 무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공시성달형 말고도 허위주소형도 지금 411호에서 규정해놨다는데 왜 무시하냐 그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밑에 줄을 보시면요, 재심기간에 제약을 피할 수 있어 피고의 구제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그랬지만요, 밑에 줄에 불안정한 법률 상태를 무한정 방치 그랬고요. 자, 그 옆에 뭐라고 쓰셔야 돼요? 화살표 쫓으시고 판례는 실효의 원칙 적용, 그 얘기 써놓으셔야죠. 항소권에 실효 적용한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신급의 이익을 박탈 그랬어요. 신급의 이익을 박탈. 거기는요, 판례는 별소제기 가능하시고요. 별소제기 가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 있다 다음에 슬래시를 그시면은요, 거기 이제 40회 때 시험 나온 게 나오죠. 판례는 피고의 대표자를 참칭 대표자로 적어 그에게 소장 부분 등이 송달되게 하여 자백간주 판결이 난 때에는 재심 사유로 본다. 이게 참칭 대표자 사안이에요. 이때 40회 때 호명 선생님이 이 시험을 내시고 나서 이시훈 선생님 책에는 그 전에 이게 없었거든요, 이 사안이. 그리고 나서 책에 넣으신 거예요, 이 부분을, 이 문장을. 무섭죠.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책 문제를 냈어요. 브리타를요.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그러고요. 지금은 그렇게 안 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죠? 막 뒤죽박죽 써있지만 사실은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1, 2, 3 유형에는 문제가 없고 4 유형의 경우에 문제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의하실 건 참칭 대표자 사안, 이걸 주의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실체법상구제책이 나오죠.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가 문제예요. 자, 편취된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등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 재심에 의해 판결을 취소함이 없이 직접 부당이득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한가는 기판력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 그랬고요. 특히요, 그래서 하나 둘 독일 얘기 나오고 하나 둘 셋 네 줄 내려가시면요, 끝에 우리나라에서는 재심에 의한 판결 취소에 필요 없이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한가, 여기 다시 문제를 한번 반복하고요. 거기에요, 재심 불효설 박스요. 그 다음에 제한적 불효설 박스요. 그 다음에 재심 필요설 박스요. 여러분들 케이스에요. 케이스 자료를 보시면은요, 우선 다른 케이스는 안 보셔도 그 사례 35에 있는 거는 꼭 보세요. 나중에 법률상 추정하고 취득시효에 관한 얘기, 잠정적 진실에 관한 얘기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케이스는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요, 판결 편취 케이스가 나오거든요. 어느 부분이냐. 예, 25페이지요. 25페이지. 사례 42 그래가지고 25페이지에 나오는데, 거기 한 장을 넘기시면은요, 학설의 내용이 나와요, 거기. 손해배상 청구의 가부 그래가지고 나오죠? 우리 책에는 학설의 내용이 없잖아요. 학설의 내용이 없죠?
근데 여기 학설 내용이 나와요. 재심 불효설 정 교수님은요, 재심에 의해 판결을 취소함이 없이 직접 손배 청구가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재심 사유가 없거나 재심 제기 기간의 도가로 재심에 의한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명백히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기 위해 두 번의 소송을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게 놓은 거고요. 재심 필요설은요, 편취된 판결도 유효하다고 본다면 우선 재심 해소를 제기해서 판결 취소하는 것이 선결적이다. 재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려면 편취된 판결이 당연무효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기판력과의 관계상 문제가 있으며 우리 법이 판결 편취의 전형적인 유형을 별도의 재심 사유로 규정 3호나 11호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그랬고요. 제한적 불효설은요, 강현준 교수님이 피고의 절차적 기본권의 보장 여부에 따라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공시송달 자백간주의 경우에는 피고의 절차적 기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으니까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재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재심 병합적 해설이 이제 이시훈 선생님이 편취된 판결도 유효해. 우선 재심 해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취소하는 것이 선결적이므로 재심 필요설에 의하되 다만 재심 해소를 제기하면서 관련 청구로 함께 병합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견해이다. 그리고 거기 판례태도 이렇게 나오고요. 자, 요거를 보충을 해두세요. 우리 책에는 견해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재심 필요설, 재심 불효설, 제한적 필요설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재심 병합제기설 내용만 나와요. 이시훈 선생님 책 거기요. 자, 하나, 둘, 셋, 넷, 네 줄을 내려가시면요. 따라서 이 부분 있죠? 지금 각 학설에 박스 쳐놓으셨고요. 판결 편취의 경우에, 그러니까 거기 하나, 거기서부터 쭉 나중에 묶으시면 돼요. 그게 재심 병합제기설이에요. 판결 편취의 경우에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은 원칙적으로 재심 해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취소되는 것이 선결적이다. 다만 재심 해소를 제기하면서 이에 관련 청구로 부당이득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병합 제기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재심 필요설에 의해서 먼저 재심 소송하고 나서 뒤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을 연달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번거로움과 비효율이 극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필요설이죠. 필요설에 의하되 다만 병합 제기로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 판례는 부정한다 그랬어요. 옆에 써놓으세요. 판례는 부정. 574페이지 있어요. 판례는 부정. 병합 제기요. 옆에. 그러니까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이시훈 선생님 6줄을 묶으셔갖고 옆에다가 재심 병합 제기설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쓰시면 되죠. 판례는 부정. 페이지 574.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입장이 쭉 나오는 거예요. 자, 대법원 판례 박스 치시고요. 첫 번째 동그라미 1요. 부당이득의 성립 문제 박스 치시고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편취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때는 확정 판결 없으니까요. 일반적으로 편취된 판결에 기한 강제 집행의 경우에 그 판결이 재심의 소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강제 집행에 의한 이득은 부당이득이 안 된다. 즉 뭐요? 필요설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거기도 박스 치시고요. 먼저 재심 해소에 의한 판결 취소가 될 것이 원칙, 필요설이 원칙이지만 절차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나 내용이 현저히 부당해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경우에 한정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바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요거를 외우시라고요.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판례 태도를요. 그 다음에 3번에요. 자, 앞에 두 가지는 집행 종료 후의 문제이나 아직 집행 종료 전 똥박스 치시고요. 집행 종료 전 일대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의 확정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때는 청구 이의소로서 집행을 막을 수 있다. 그 정도만 줄을 쳐두시고요. 이의소에서 그걸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행 들어올 때. 권리남용이다 그러고요.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종국 판결의 부수적 재판해가지고 가집행 선고하고 소송비용하고 나오는 거예요. 소송비용 재판하고 가집행하고요. 뭐 소송비용이야 제목만 줄을 치시면 되고요. 가집행 선고도요. 몇 군데만 줄을 쳐주세요. 몇 군데만. 첫 번째 의의요. 첫째 줄에만 줄을 쳐주세요. 가집행 선고라 함은 미확정의 종국 판결에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리 집행력을 주는 형성적 재판이다. 그랬고요. 제목 거기만 줄을 쳐주시면 돼요. 밑에 읽으실 필요 없고요. 가집행 선고의 요건 그러고 나오죠. 이것도 법에 있는 건데요. 213조 가집행 선고의 대상 그래가지고요. 재산권의 청구에 그러니까 첫째 줄에만 줄을 쳐주세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로 널리 집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랬고요. 반가로 1에
원칙적으로 종국 판결에 한한다. 고기줄 치시고요. 두 번째, 방가로 2에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일 것 그랬고요. 그 줄 끝에 이행 판결 거기다가 박스 치시고요.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3에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일 것 그랬고요. 그 정도 줄을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요.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것. 이것도 이제 213조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한번 법전을 한번 보세요. 213조를 한번 보세요. 거기서부터 쭉 나오거든요. 가집행의 선고, 그리고 소송비용 담보 규정의 준용, 가집행 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그런데 자, 213조의 요건이 다 있단 말이에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해야 한다 그랬고요. 다만 어음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 제공 안 하고 가집행 선고를 해야 한다 그랬고요. 자, 그거를 풀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로 2번에서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반드시 가집행 선고를 붙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랬고요. 맨 밑에 줄에 여기에 상당한 이유라 함은 가집행이 패소한 피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줄 염려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정도만 줄을 쳐두시면 되고요. 자, 가집행 선고의 절차 및 방식에서는요. 첫 번째 직권 선고죠. 그래서 가집행 선고는 법원의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그랬고 그 줄 끝에 당사자의 신청은요.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직권 발동 촉구 의미밖에 없다 그랬고요. 직권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허브 판단 안 해도 누락 아니죠. 재판상 누락으로 봐 추가 판결을 구할 수는 없다. 거기까지만 줄을 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가집행 선고와 담보 제공 그랬는데 가집행 선고는 담보를 제공하라고 그럴 수도 있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조건 동그라미 치시고요. 둘 중에 하나는 조건 달아야 되는데 앞에 거를 담보부 가집행 선고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뒤에 거를 무담보부 가집행 선고 그랬고요. 밑에 줄에 어음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 거기만 줄을 쳐주시고요. 그거는 무담보부 가집행 선고라고 아까 나왔어요. 1항 끝에요. 단서에 나왔고요. 그 다음 밑에는 안 보셔도 되고요. 가집행 면제 선고가 나와요. 첫 줄에 보시면요. 법원은 가집행 선고를 하면서 동시에 피고를 위해서 피고가 채권 전액을 담보로 제공 요거예요. 요거만 박스 쳐놓으세요. 채권 전액을 담보로 제공 가집행 선고를 하면서 피고에게 집행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면서 채권 전액을 만약에 담보로 제공하면 가집행의 면제를 받을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그랬고요. 이게 213조 2항이고요. 자, 원고를 위해 가집행 선고를 해준 것에 대해 피고를 위한 대응책이다 그랬고요. 그거를 가집행 면제 선고, 가집행 해방 선고 이렇게 부르고요. 밑에 줄에 법원의 재량권이 완전히 배제되는 경우는 할 수 없다. 그 정도만 줄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판결 주문의 표시는요. 첫째 줄에 가집행 선고나 가집행 면제 선고는 다 같이 판결 주문에 적어야 한다 그랬고요. 판결 주문란에서 소송비용 재판 다음에 기재해야 한다. 밑에 줄에 독립상소할 수 없다. 이 정도고요. 자, 그 다음에 가집행 선고의 효력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전날에는 이거 보실 일이 없겠죠. 근데 3월달, 4월달 정도에는 그래도 한 번은 쓱 보시고 지나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막판에 부담이 안 되죠. 가집행 선고의 효력은요. 첫째 줄에 가집행 선고에 있는 판결은 선고에 의해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 그랬고요. 집행력이 발생한다 그랬고요. 밑에 줄에 이행 판결이면 바로 집행권원이 된다 그랬고요. 채무명의가 집행권원이라는 말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는요. 셋째 줄 끝에요. 확정 판결과의 차이는 자, 본집행과 달라서 가집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죠. 임시 집행하는 거니까요. 상급심에서 가집행 선고에 있는 본안 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집행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해제 조건으로 집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 정도고요. 점 2에 보시면은요. 세 줄 내려가셔서 확정 판결과 달리 가집행 선고에 있는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는 재산명시 신청, 그 다음에 요런 거를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 요거를 할 수 없다 그랬고요. 요건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고요. 3번에요. 자, 가집행 선고만 따로 떼어서 독립한 상소 박스 치시고요. 하지 못한다 그랬고요. 밑에 줄에 본안 판결과 함께 불복해야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가집행 선고에 대해서 조금 주의하실 건 뭐냐면 이제 가집행 선고 실효와 원상회복인데요. 실효 보시면은요. 첫째 줄에 상소의 제기 결과 상소심에서 가집행 선고만이 바뀌거나 첫 번째 상소심에서 가집행 선고만이 바뀌거나 두 번째 가집행 선고에 있는 본안 판결이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원고 승소에서 패소 이렇게 돼 있죠. N은 가집행 선고는 그 한도에서 효력을 잃는다 그랬고요. 215조 1항 그랬고요.
밑에 줄 끝에 보시면은요.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선고와 동시에 박스 치시고요.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상실된다 그랬고요. 밑에 줄에요. 중간에 이미 개신된 집행이라 하여도 바뀐 판결의 정보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정지 취소를 시킬 수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 끝에요. 이미 집행이 종료되면 효력에 영향이 없다 그랬고요. 만일 제3자가 가집행에 의해 경매 끝에 피고 재산을 이미 낙찰받았으면 낙찰자 소유권 취득에 영향이 없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원상회복이 나오는데요. 요거를 좀 주의하세요.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인데요. 215조를 보세요. 215조 보시면은 우리가 좀 전에 한 얘기가 1항에 나와 있고 2항에 뭐가 나와 있냐면 본안 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이미 지급한 물건을 돌려줄 것. 첫 번째, 돌려줄 것. 두 번째, 가집행으로 말미암아 입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 이렇게 두 가지요. 즉 원상회복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그 손해배상을 원고에게 명해야 한다 그랬고요. 요게 바로 지금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가집행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줄 것. 그런데 그걸 피고 신청에 따라 하라 그랬죠. 그 피고의 신청이 뭐냐면 가지급물 반환 청구예요. 이미 지급된 물건을 반환하는 청구란 말이죠. 자, 근데 그게 문제예요. 첫째 줄에요. 가집행 선고가 있는 본안 판결이 상소심에서 바뀌었을 때는 원고는 가집행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물건의 반환 박스요. 뿐만 아니라 피고가 가집행에 의해 또는 가집행을 면제받기 위해 받은 손해를 배상 박스요. 받은 손해를 배상 지급한 물건의 반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15조 2항 그랬고요. 밑에 줄에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책임 그랬고요. 밑에 줄 끝에요. 일종의 무과실 책임 그랬고요.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책임 일종의 무과실 책임 그랬고요. 그걸 풀어 쓰는데요. 자, 반가로 1회. 첫 번째, 지급한 물건이라 함은 가집행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물건이나 지급한 금전만을 가리킨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반가로 2에는요. 손해배상 책임은요. 일종의 불법행위 책임 박스 치시고요. 이므로 민법상의 과실상계나 시효에 관한 규정 준용을 인정한다 그랬고요. 자, 우리가 3번에 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본 거예요. 3번에요. 자,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랬고요. 첫 번째 하나는요. 원고 상대로 별도의 소 박스 치시고요.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것 그랬고요. 다른 하나 두 번째는요. 이게 바로 그건데요. 문제 소송의 상소심 절차에서 본안 판결 변경을 구하면서 함께 병합해서 원상회복하라고 청구를 내는 것이다. 215조 2항 그랬죠. 우리가 지금 읽은 게 그거란 말이죠. 요거 말고도 별도의 소로 별소로다가 이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 거고요. 그런데 자, 이러한 신청을 밑에 줄에요. 가지급물 반환 신청 박스 치시고요. 가지급물 반환 신청 그거는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적 병합을 보다 보면 반소 부분에 가면 이 가지급물 반환 신청이 나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자꾸 여기서 안 보고 넘어가면. 자, 후발적 병합 소송의 일종 그랬고요. 예비적 반소의 성질 그랬고요. 거기다 박스를 치세요. 예비적 반소의 성질 그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밑에 줄에 상소심에서의 반소이기는 하지만 상소심에서의 반소요. 박스요. 원고의 동의 박스요.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특수 반소에 속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반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상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려면요. 원칙적으로 신급의 이익을 해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소를 상소심에서 제기한다는 건 원고가 그 반소로 청구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1심을 잃는 효과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급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원고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가지급물 반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필요 없겠죠. 보세요. 1심에서 원고 승소 나서 가지급이 됐어요. 가집행이 들어가서 피고가 뭘 줬어요. 돈을 줬든지 하여튼 뭘 달라 그런 걸 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위에 올라갈 때 항소하면서 이거 깨지면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원판결 깨주세요라는 청구와 함께 그 다음에 이 가지급물 반환 신청도 함께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원고의 신급의 이익을 해치고 뭐 자시고할 염려가 있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고 동의 필요 없다는 거고요. 요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이실까 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특수반소에 속한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소송비용 재판은요. 제목만 줄을 쳐두세요. 소송비용에 대해서는요. 우리 법전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고요.
98조 봐보세요. 98조. 우리 소송 비용이요. 한번 보세요. 98조부터요. 3장이 아예 소송 비용이고요. 두 절에 걸쳐서요. 소송 구조까지도 사실은 그 문제인데요. 준용 규정 얘기 127조까지 소송 비용에 관한 순수한 얘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보세요. 한번 제목을 보세요. 소송 비용 부담의 원칙, 그 다음에 99조 원칙에 대한 예외. 그러니까 원칙은요. 둘째 줄에 패소 당사자가 부담한다 그거고요. 원칙에 대한 예외 그래갖고 쭉 나오죠? 둘째 줄에 승소한 당사자 그랬고요. 100조도 원칙에 대한 예외, 101조에 그럼 일부 패소는 어떻게 하느냐? 102조에 공동소송은 어떻게 하느냐? 103조에 참가소송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104조, 105조는 각신급의 소송비용 재판, 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 이렇게 있고 106조에 다시 화해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107조에 이제 비용상환, 무권대리인 비용부담, 109조에 변호사 보수, 요거만 109조만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109조만.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 요거만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 110조에 소송비용의 확정결정 뭐 쭉 해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소송비용 담보까지요. 담보제공 의무. 우리 이거 117조 봤던 거죠? 담보제공 의무요. 그래서 쭉 나오고 피고의 거부권. 그래서 119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방수항변이란 말이에요. 그죠? 방수항변에서 봤던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법전에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실 제목만 보시고 쓱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565페이지에 자, 소송비용 나오죠? 그래서 재판비용, 당사자 비용, 변호사 보수 이렇게 나오고요. 제목만 줄을 쳐주세요. 변호사 보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송비용 부담, 그리고서 제목에 패소자 부담의 원칙, 그 다음에 양가로이의 원칙의 예외, 그 다음에 3번에 제3자에게 소송비용의 상환을 명할 수 있는 경우 107조, 1, 2, 3항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송비용의 재판, 이게 다 법전 순서대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비용의 재판에서는요, 첫째 줄에 종국 판결의 주문, 거기다가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내려가시면 소송비용 불가분의 원칙,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다가만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서는 뭐 상소, 뭐 이때 나오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요, 양가로 3번에 소송비용의 재판에서는 독립상소할 수 없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소송비용 확정 절차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뭐 보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제목만 줄을 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송비용의 담보 그랬고요. 이것도 앞에서 본 거죠. 그래서 첫 개념만 줄을 쳐주세요. 소송비용 담보는 계속 나왔으니까. 원고가 우리나라의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 117조 그랬고요. 이거는 원고가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피고가 소송비용을 확실하게 변상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랬고요. 양가로 2번에 보시면은요. 담보 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응소 거부권을 갖는다. 응소 거부권에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변론관할처럼 이것도 딱 다시 하자가 치유되는데 다만 피고가 본안에 대해 변론을 하거나 변론 준비기일에서 진술한 뒤에는 이와 같은 항변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담보 미제공의 효과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은 담보 제공의 방법 거기다가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양가로 4에는 그 줄 첫째 줄 중간에 담보 취소 결정 거기다 박스 치시고요. 그 다음엔 안 보셔도 돼요. 자, 10분간 쉬시겠습니다.